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젤렌스키의 속내는 좀 어떻게 결국 유추하세요? 우크라이나 지도부라고 해야 되겠죠. 지도부의 입장만 놓고 보면 어느 길로 가든지 지금은 불구덩입니다. 전쟁을 계속하자니 나라가 완전히 탄 지경이 돼서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겠고요. 또 영토를 넘겨주었다가는 실패한 대통령이 돼서 정권 연장을 도모할 수가 없는데 네.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설령 젤렌스키가 현실주의자가 돼서 영토를 넘겨주고라도 나머지 지역이라도 건사하자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아시겠지만 젤렌스키란 정치인은 원래 그 정치와는 동떨어진 희극인 예. 출신이었다가 좀 엉겁결에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의 권력 기반이 대준 세력이 극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예. 만약에 젤렌스키가 현실주의자가 돼서 영토를 넘겨주는 선택을 한다면은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곧바로 정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젤렌스키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5일에 정상회담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정말 지리하게 이어졌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좀 종전 선언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르고 러시아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좀 결이 달라서요. 과연 진짜는 무엇인지 팩트 체크도 하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상징성들도 한번 분석하면서 그 해석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학과의 류환수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운은 뗐습니다마는 예. 삼국에서 얘기하는 게 다 결이 조금씩 다르고 물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예. 거겠지만 예. 과연 그러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이 만나고 나서 진짜 종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예. 그 전에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의전부터 해서요, 장소, 그렇죠. 시간, 날짜 사실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예. 이번에 정상회담 장소가 미국 알래스카 예. 앵커리지가 될 것으로 지금은 모두가 얘기를 하던데 예. 왜 하필 여기로 정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책 한 권 쓸 수 있을 만한 주제일 텐데요. 네. 아시겠지만 19세기까지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였다가 19세기 그 중엽인가요? 그때 러시아 제국이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관리가 힘들어서 그것을 외국에 팔려고 했는데 당시 그 북아메리카에 이 미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 세력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 네. 세력의 발판이 캐나다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알래스카를 캐나다에 팔았다가는 이 영국의 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당시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 제국이 아주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알래스카를 그러니까 캐나다에게 넘기는 것은 사실 적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영국에게는 안 된다 하니까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미국에 판 것이죠. 헐값에. 예, 아주 헐값에 팔았죠. 물론 그 뒤에 알래스카에서 워낙 많은 자원이 나와서 러시아가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니 러시아는 자원에 관해서는 하여튼 알래스카 없이도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건 아니겠고요. 예.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면서 원래는 러시아가 세계 대륙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 제국이었거든요. 네.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에 있었는데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이제 두 개 대륙에 걸친 제국이 됐고요.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알래스카라는 곳을 사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고 있는데, 네. 따지고 보면 그 두 나라가 어떤 영토를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서 넘겨받고 그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도 했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그 푸틴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루기 힘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자기 그 영토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였다는 것은 사실은 체면이 서는 얘기고요. 네. 러시아의 푸틴으로서는 그 외국으로 나가긴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영토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상태가 아니었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영토 문제가 아주 첨예한데요. 예. 영토란 것이 고정불변이 아니다.
언제는 뭐 이 나라 영토였다가 다른 때는 저 나라 영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알래스카 봐라. 예, 크림반도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아. 이게 뭐 영원 불변이 우크라이나 땅일 수는 없고 아, 언젠가는 조건이 맞으면 다른 나라 영토, 즉 러시아 영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전하기에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아. 영토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랑 러시아가 예. 아닌 다른 제3국이랑 예.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하면 뭐 예전부터 알래스카가 지리적으로 음, 서방 국가와 비서방 국가 간의 중간지대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혹자는 러시아랑 미국이랑 둘 다 되게 멀리 가야 되는 중간점 예, 불편하다. 예, 예. 워싱턴 DC에서도 한 8시간 걸리고 러시아에서도 9시간 비행기 타고 걸리니까 예. 거기가 적당하다 했는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풀어주시니까 그럴 수 예. 있겠다. 또 현실적으로 뭐 중요한 요인은 아닐 텐데요. 네네. 사실은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인가요? 네. 거기에 그 사실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웬만한 나라 가면은 뭐 원칙적으로라든지 그 법적으로는 체포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그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힘이 미치지 않는 네. 나라가 미국이고 그 영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푸틴은 더더욱더 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란 게 예, 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해석의 여지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세기의 어떤 회담을 가지는데 예. 가장 주된 안건은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겠지만 그렇죠. 만나는 김에 또 하나의 그 어떤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그 북극 항로에 관한 지도인데요. 네. 사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서 만든 그래픽 자료인데 예. 제가 메모한 것을 그 깜빡 그 잊고 와가지고 어느 신문 기자님이 그렸는지는 제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그 요즘 나온 지도 중에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 북극 항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기존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물류가 이동할 때 저 유럽에서 지중해, 수에즈운하, 인도양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 극동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북극해가 많이 녹아서 예전 같으면 1년에 항행할 수 있는 그 달수가 극히 제한돼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뭐 한두 달 빼놓고 항해가 가능한 어떤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극동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극동으로 이 북극해를 이용한다면 일단 그 물류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3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북극해라는 것이 또 미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북극해의 개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조할 수도 있는 국가가 바로 이 두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중반과 후반에 상당히 그 어떻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아주 그 이 쟁점을 놓고 아주 밀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여러 달 전에 뜬금없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할 수 있다. 맞아요. 뭐 캐나다가 미국의 한 개의 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북극해를 경략하기 위한 한 그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만난 김에 이것을 가지고 두 나라가 절충과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안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이 두 나라가 북극해 항로 개발을 놓고 의기투합한다면 또 다른 쟁점,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이라고 하는 쟁점도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극해를 러시아와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다면 다른 데서 우리가 이권을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마음에 걸려 하시는 것 같기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예.
비슷한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출처를 저도 못 찾았습니다. 예. 어쨌거나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예. 잘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상황들은 얘기를 쫙 해주셨고 예. 러시아 입장과 지금 또 미국의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들을 토대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전을 하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부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영유권 인정해주면 오케이. 근데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건 당연히 표면적으로라도 그렇죠. 받아들이기는 힘들 테고요. 예.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면서 꼭 예. 돌려주고 어떻게 조정해서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러시아의 속내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러시아는 일단 그 전쟁을 2022년도에 개시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침공을 했죠. 네, 침공을 했을 때 그 가장 큰 그 대의명분 중에 하나가 이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이게 보통 이게 돈바스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다음 이 미국의 그 전쟁 연구소에서 만든 따끈따끈한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일에 작성된 지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붉은색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2022년에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현재까지 점령하고 있는 네, 영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것을 돌려받고 싶어하고 네, 푸틴은 그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돈바스예요. 근데 원래 이 루한스크주와 그 도네츠크주는 우크라이나 영토긴 했는데 주민들의 과반수는 러시아계 주민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도 우크라이나어보다는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2000 년대 부터 그다음 2010년대 초까지 여기에서 사는 러시아계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가 상당히 그 탄압하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로서는 또 중앙 정부로서는 너희들이 그 핏줄은 러시아 핏줄일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에 사는 국민인 이상 우크라이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네, 이 그 정체성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루한스크주와 돈바스주에 사는 주민들은 러시아계 주민들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 러시아인이고 싶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그 분쟁이 격화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무장 충돌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저희 기억으로도 그 예.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예. 그때 친러시아 세력하고 막 예.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원래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어. 2014년부터 이게 결국은 분쟁으로 번졌고 이렇게 이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 사이에 결국은 이제 내전으로 치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민간인이 여기서 죽어나갔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명분으로는 부당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목숨마저 잃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를 내가 방관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명분을 결국은 살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가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게 완전히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영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란 것이 예, 러시아 측의 주장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됐고요. 더군다나 그 전쟁 초기에는 이 전황이라든지 국제 여론에 따라서 어떤 이 영토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했는데 결국 2023년인가요? 그 푸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죠. 이 땅을 러시아 영토로 선언하고 헌법을 바꿔서 헌법상 이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고요. 네.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그 뭐랄까요 그 여권 내지는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입장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야 당연히 뭐 예. 반대를 하겠지만 원래 우리 땅이라고 예.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일부 영토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트럼프 마음대로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는데 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뭐 속마음을 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내심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20%를 그냥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 주기를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 땅을 그러면 돌려받는다는 의미였네요. 그것을 그냥 러시아에게 준다는 의미겠죠. 준다. 아. 예, 준다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뭐 자기 생각하기에는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반발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뭐 체급에서 밀리는 쉽게 말하면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쉽게 또 그렇게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우방이자 중요한 어떤 뭐랄까 맹방인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유럽 전체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및 그 우크라이나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은 그냥 깨끗하게 이 점령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이게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 네. 이 서방 국가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아주 대놓고 그런 그 강대국의 논리를 펼치기는 쉽지가 않아서 상당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좀 묘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잣대를 들이대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냥 이렇게 돌려받고 예, 일부 영토 막 교환한다고 하고 예. 정말 그렇게 되면 예. 이게 국제법에는 전혀 뭐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국제법의 위반이 되겠죠. 이게 주권 국가의 영토를 그러게요. 뭐 전장으로 이렇게 뭐 갈라먹거나 뭐 아닌 것은 뭐 당연히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국제 사회에서 정의란 것이 여기 힘센 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이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20세기까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을 했는데 근데 그 낙관이 여지없이 이제 깨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내세우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국제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것으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이렇게 하는 예. 게 맞냐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라든지 결국 이 서방의 중심 국가들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약속인 우크라이나를 뭐 지지한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결국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푸틴이 원하는 바를 다 얻어내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푸틴의 속성상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방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서방의 안위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뭐랄까 그런 심리가 있는 듯하고요. 네. 그런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어떤 길을 꺾어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서방이 러시아에게 품는 그런 공포라든지 혐오가 과연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실체인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네. 뭐 심리 저변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고요. 뭐 사실은 뭐 500년 넘게 형성된 관계에서는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랄까요? 이 서방이 내세우는 어떤 또 국내 사정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또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또 나라 안팎의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러시아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한 게 사실 너무 오랫동안 펼쳐지고 있는 전쟁이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지쳐 있고 뭐 여론조사를 해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훨씬 높다고는 하고 근데 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영토를 빼앗긴 수장이 되면 또 안 되니까 예. 여전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우크라이나 자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벌써 이제 3년 넘게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예. 겪고 있는데요. 이 크게 세 단계로 여론이 갈라졌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당연히 그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음. 그리고 설령 그 전쟁이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절대로 영토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훨씬 강해가지고 뭐 여론조사를 보면 7대3 비율로 영토를 보존해야 된다. 음. 아까 이제 그 훨씬 더 과반수였는데요. 2024년도에 와서 현실을 인정하고 음. 영토를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그런 그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끝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론이 거의 5대5로 팽팽해졌었어요. 예. 그러다가 2025년 들어와서는 이 역전이 됐습니다. 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영토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80%에 음. 달하고요. 끝까지 영토를 사수하자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소수파로 전락을 했죠. 음. 예, 이렇게 여론이 세 단계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여론이 그렇게 변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왜 안 끝내는 것이냐. 결국 젤렌스키가 실기했다라는 말도 있고 예, 오죽하면 너 대통령 더 하고 싶어서 예, 예. 안 끝내는 거냐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예. 젤렌스키의 속내는 좀 어떻게 결국 유추하세요? 그 우크라이나 그 권력자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라고 해야 되겠죠. 지도부의 입장만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젤렌스키 행정부일 텐데요. 네, 어느 길로 가든지 지금은 저기 뭐랄까 불구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자니 나라가 완전히 그 파탄 지경이 돼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자니 또 영토를 넘겨주었다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적에게 영토를 넘겨준 실패한 대통령이 돼서 네, 차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도말 수가 없죠. 도모할 수가 그러면. 없는 건데 네.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설령 그 젤렌스키가 현실주의자가 돼서 영토를 넘겨주고라도 나머지 지역이라도 건사하자는 입장을 뭐 취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아시겠지만 젤렌스키란 정치인은 원래 그 정치판에서 커온 인물이 아니라 네. 정말로 그 정치와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희극인 예. 출신이었다가 이 드라마가 공전의 어떤 인기를 얻으면서 그 인기를 등에 업고 현실 정치의 그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어떤 대리 욕구를 충족하면서 2000년대 10년대 그 후반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권력 기반이 상당히 약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 권력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엉겁결, 그러니까 조금 표현 이상하지만 엉겁결의 대통령이 된 그 젤렌스키의 권력 기반이 대준 세력이 극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리고 또 안에서는 이 뭐랄까 이렇게 정의라고 하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이런 세력을 보고 네오나치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뭐 네오나치든 아니면 강경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젤렌스키가 현실주의자가 돼서 영토를 넘겨주는 선택을 한다면은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곧바로 뭐 정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젤렌스키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국민 여론을 봐서도 불리하고요. 더더군다나 자기를 지금까지 지지해줬던 그 배후의 정치 기반을 생각하면 더더욱더 영토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전쟁 초기 때만 하더라도 전쟁 영웅, 뭐 국민 예. 영웅처럼 이미지 메이킹 참 잘했었는데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 예, 지금 이 공경까지 왔는데 예, 젤렌스키 입장에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 교수님의 안목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젤렌스키도 그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종전을 한다면 예, 어쨌거나 자기 용토를 어마어마하게 뺏긴 이후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도 뭔가 퇴로는 마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젤렌스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어, 사실은 이런 어떤 뭐랄까 분석을 하나 예상을 한다는 것이 네. 상당히 어려운 예. 일인데요. 제가 모자란 식견으로 나름대로 하여튼간 그 결론을 내자면요. 그 퇴로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 퇴로는 사실은 2022년에 2023년에 있었는데 그때 맞아요. 기회를 놓쳤고요. 네. 한 가지 방법은 영토를 넘겨주는 선택을 하고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길은 러시아가 그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마 영토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음. 그러니까 중립국이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중립국 음. 아니면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랄 텐데요. 음.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나마 남아 있는 방법은 영토를 일부라도 돌려달라.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우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요구를 아니면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 푸틴에게 그 제안을 하면 푸틴이 예를 들면 뭐 차지하는 영토의 일부를 돌려주면서 젤렌스키의 어떤 면을 살려주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출구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또 만약에 또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그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 예. 푸틴이 말하는 네오나치 세력이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러시아를 그 견제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서유럽의 일원이 돼야 된다, 나토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영토만큼이나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정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약간 대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나토가 영향력을 확장하고 회원국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선택에 큰 결정권은 없을 것 같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예, 어떤 결정이 조금 더 자국에게 자신의 뜻에 유리하게 끝나는 걸까에 대해서 예, 러시아의 그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주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음, 어느 선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트럼프를 보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네. 이런 어떤 그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요. 이 대외 정책 면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미국 국내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싸울지 몰라도 이 나라 밖에서는 일관된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서유럽, 나토, 유럽 연합 국가를 우리의 동맹국으로 삼아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경략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트럼프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동맹은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토 서유럽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국에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입장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그 동맹을 가져봤자 이득이 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는 네. 어떤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는 식의 극단적인 언사를 할 정도로 이 동맹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트럼프가 바라는 바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두 개의 어떤 말썽장이를 제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는 러시아고 동쪽에서는 중국일 텐데 예전 같으면 미국이 두 어떤 말썽장이를 한꺼번에 상대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그런 자신감은 없을 거고요. 네.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있는 러시아에게 일부 절충을 해주고 그들의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뭐 만든 다음에 그 남는 힘을 그 동쪽에 투사해서 이 중국을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할 것이고요. 또한 그 러시아가 만약에 미국 편을 들어준다면 가장 좋은 모양새죠. 그런 그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이 서유럽 동맹 국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러시아 편에 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 이렇게 되면 사실 예, 그냥 힘의 논리로 모든 예.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갸우뚱함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예, 예. 저희가 방송 전에도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감정이입이 조금 더 된다. 예, 우리가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 예.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소식을 서방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 예, 소식을 예.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 편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예, 하긴 예. 하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 이렇게 그야말로 100% 힘의 정치가 세계 정치와 어떤 뭐랄까요 질서를 음, 확립해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음. 어찌 보면 조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민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서요. 뭐 당연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국가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뭐 국력이라든지 어떤 뭐 힘의 격차에 상관없이 네. 다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겠지만 또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역사학자이고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강대국끼리는 강대국끼리의 어떤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의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얘기하겠지만 그 또 뒤에서는 또 이합집산과 절충을 하기 마련인데 보통 이게 강대국이 있으면 이 강대국 뒤에 붙어 있는 어떤 약소국이라는 동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동맹이 이익이 된다면은 동맹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이 대립하는 두 열강이 어느 순간에 의기가 투합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따르던 그리고 항상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동맹국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저는 그 1930년대 후반에 네. 그 체코라고 하는 나라를 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체코가 아시겠지만 그 독일이란 게 그냥 나치 독일이었겠죠. 나치 독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게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그 영국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이 체코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그 반드시 우리를 지켜달라. 이게 바로 이 동맹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체코를 지켜주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결국은 나치 독일이 체코의 영토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전쟁을 막고자 결국 영국과 독일이 정확히 말하면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가 이 교섭을 했는데 그게 뮌헨 회담이거든요. 거기서 강대국끼리의 전쟁끼리 하면은 너무 서로 큰 피해가 날 네. 테니까 전쟁을 막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가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독일의 요구 조건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체코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체코가 항의하니까 거점 땅 좀 떼주면 유럽이 평화로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면서 예. 체코를 내팽개치죠. 그러면서 체코는 결국 수데티라고 하는 독일은 주데텐란트라고 하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놓고 보면 결국 그 약소국이 강대국을 동맹국으로 삼아서 자기의 안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먹히기보다는 대개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1930년대에는 체코였을 것이고요. 만약에 2020년대가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앞에서도 이런 우크라이나의 입장이나 지금의 뭐 약소국들 얘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예. 드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꼭 약소국이 아니더라도 끼인 국가로서의 스트레스는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많이 성장했고 경제 대국이 됐지만 예.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인 국가가 되기도 하고 예. 어떤 또 뭐 미국과 일본 아니면 또 북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말 그대로 끼인 역할일 때도 예, 있다 예. 보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21세기 때 꼭 영토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 영토 전쟁에 있었을 때 우리처럼 끼인 국가들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 음, 한순간에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서 바로 말이 180도 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겁니까? 뭐 저로서도 뭐 뾰족한 수는 있지 않고요. 저보다 훨씬 더 내공에 있는 정치학자라든지 국제분쟁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겠고, 저는 그냥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현실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정말로 이 처신을 잘해야 네, 될 텐데요. 흔히 하는 말로, 저는 뭐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교 그 성경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구절이 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음, 뱀처럼 슬기로워야지 네, 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 국가의 국민들 내지는 그런 국가의 그 지도부는 정말로 그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뱀처럼 슬기롭다, 아니면 그 교활하기까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대륙 쪽 진영에 네, 완전히 그 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정서상 아주 택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해양 세력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미국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예,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그 가면은 우리의 안위가 보장된다,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물론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더 와닿긴 하겠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막 체코 말씀을 드렸는데, 체코가 영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최고의 강국, 전통적인 강국의 그 도움을 얻으면은 네,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쪽 편에 가담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끼리는 강대국끼리의 그 나름의 문법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결국 위에서 쏘곤쏘곤 대더니 자기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가 물론 뭐 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신당할 수 있다, 네,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또 플랜 B를 마련해 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가는 그야말로 체코 신세가 될 수 있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으로는, 정말 원론적으로는 중간에 네, 서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또 뭐 조종자 내지는 어떤 줄타기를 아주 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러려고 하면 엄청난 또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지도부도 뛰어나야 될 것이고, 국민들 개개인도 이 국제 정세에 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의 앞날을 설계하면서 토론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그 뭐랄까요, 국제 정세에 어둡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 앞날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자 외교의 중요성은 당연히 예, 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질문 드린 이유가 예전처럼 전쟁으로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면 솔직히 뭐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둘 중에 한 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강한 쪽으로 내가 붙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땅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경제 영토 전쟁이다 보니까 그렇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한쪽을 버린다는 건데, 예, 예. 그랬다가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 확 무너졌었던 예, 경험들이 있고 예, 우리 경제도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보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행자의 고민에 이제 동승을 해서 네.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드는 사례가 이 강력한 두 진영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떤 작은 나라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뭐랄까요 줄타기를 하면서 안위를 그 지켜왔던 좋은 사례가 네. 바로 냉전 시기의 그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예, 예. 물론 그 오늘날 뭐 핀란드는 지금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 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적어도 냉전기의 예를 보면요, 이 소련과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그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방과 긴밀한 그 경제 교류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그 소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예, 소련에게 계속 그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어떤 경계심을 품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소련도 핀란드를 뭐 건드리려고 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냉전 동안 핀란드는 상당히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줄타기 외교, 그래서 조종자라는 것이 허상이다. 어차피 그 약속은 어느 한쪽에 달라붙어야지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중간에 있어서 양편을 오가면서 안위를 어떤 그 확보할 수 있는 사례로 이 냉전 시기에 핀란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게 어떤 관계란 것이 힘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불변이면 사실 또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아직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따지고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가지고 있는 크나큰 의의가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국제 역학 관계와 이후의 역적 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역학 관계는 미국이 일극 체제를 유지해왔고 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세계를 경략해 왔는데 어느 틈에 점점점 그 위상이 바뀌게 돼 가지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일극 체제를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극 체제라고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극 체제는 아직 안 되었는데 다극 체제로 이행한다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미국의 일극 체제가 확고할 때는 그야말로 미국에 달라붙어서 우리의 안위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이제는 아니라고 했을 때 다극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미국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뭐랄까 예전의 어떤 그런 문법으로는 21세기 중반과 후반에 우리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 세계가 다극 체제를 이행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 고차방 정책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참. 해답은 뭐 제가 뭐 딱히 그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유동적인 국제 정세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극이란 것이 물론 미국이 가장 지금 강력한 극이긴 한데 그에 도전하는 극으로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 가장 강력한 진영은 역시 미국과 나토로 대표되는 서방 진영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브릭스라고 하는 체제가 네. 형성이 됐고요. 지금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다 브릭스 국가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한테는 가서 이 백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좀 너희들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심기를 긁는 발언을 했고요. 뭐 중국과 대결하는 것은 뭐 넉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룰라 대통령하고 네. 계속 그 뭐랄까요 험한 말이 오가는 식으로 해서 뭐 그 저기 보우나 소른가요? 그 이전 대통령 네. 이 그 사실은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저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보우나 소르요. 일단 그 룰라 대통령 이전에 예. 그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브라질과 또 대척점에 네. 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산된 행동인지 아니면 뭐 좌충우돌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진영이 다 브릭스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까지 느슨한 어떤 이게 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결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더더욱 똘똘 뭉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브릭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작년에
러시아의 카잔에서 예. 브릭스 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말로 성황리에 끝났고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기존의 브릭스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로 갔을 때 우리도 그 브릭스 체제에 끼워달라고 하면서 줄을 서는 국가들이 나타났거든요. 함부로 볼 브릭스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풀어야 될 고차 방정식의 그 미지수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또 예, 다각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한편으로 숨이 막힙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다각체제 중에서 두 개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에 못지않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예,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또 분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대만 예, 이슈이지 않습니까? 예, 예. 당연히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야 될 시기도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예, 항상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전 정부에서 약간 그럴 뻔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미중 관계에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북한, 대만 이슈까지 합쳐진다면 예. 또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까요? 예. 그것도 고민이네요. 사실 여기서 제가 가장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은요. 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에 하는 영역이 네. 주로 유럽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는 이제 좀 말을 보탤 수 있는데 음, 하지만 중국은 제가 전혀 모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동북아시 지역이 얼마만큼 이렇게 복잡한 지역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가, 어떤 역사를 겪어왔는가는 사실은 그 상식적인 차원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말을 보탤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반도라는 그 지역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제 고착이 됐다가는 반대편의 반발을 불러사서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불러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균형자적인 입장에 서서 살 길을 도모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밀착을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사실 미국과 관계가 좋지만 중국과 나름대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도모해 왔는데 이런 어떤 전례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왔는데 그런 모멘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달라붙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께 여쭤볼 질문들은 아니었는데 예. 제가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도 답답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시겠지만 명청 예. 이 교체기에 네. 줄 잘못 섰다가 큰 그렇죠. 패망을 했던 경험이 네. 사실은 그러니까 멀지 않고요. 또 하나 제가 한국사 전공은 아닌데 한국사 전공하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좀 상당히 해안을 얻었는데요. 네. 뭐냐면 고려와 조선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려만 하더라도 당시에 일극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 개의 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극을 상대로 고려가 외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잘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서희 외교. 그러니까 고려가 상당히 이 전쟁을 했을 때 침략을 당하지만 다 격퇴를 하고 하면서 이 자유권을 누려왔는데요. 이 조선 시대에 오면은 이게 일극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극 체제가 중국이었고 네. 중국 하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가면은 이 안위가 보장된다는 생각을 400년 넘게 하면서 이 고려 시대의 어떤 슬기로운 어떤 그런 생존 전략을 많이 잊었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많이 그 가슴에 와닿는 분석이어서 사실은 조선 선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세계관이라든지 음. 자세보다는 이 고려 시대의 뛰어난 외교관들의 어떤 슬기를 우리가 더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는가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조선 선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조선 선비라고 해서 뭐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조선 시대보다는 아. 고려 시대의 전례가 우리에게 더 앞으로 아. 뭐랄까요 이게 우리가 그 분석 대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어떤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은 인사이트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 시간이 많지는 않고 한 8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래도 이벤트, 초대형 이벤트 앞두고 있으니까 잠깐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얘기 조금만 더 첨언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예. 이번 협상 성격에 대해서 일단은 둘 다 원하고 있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비단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종전 얘기만 나오진 않을 텐데 예. 각자가 바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사실은 정말로 기대가 된다고 할까요? 기대가 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지금 벌써 그 21세기 우리가 초엽을 네. 살고 있고 지나가서 이제 중엽으로 접어드는데 그 나머지 21세기의 어떤 국제 정세를 가늠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이 두 정상의 회담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두 분의 그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미국 특유의 그 쇼맨십이 네. 넘쳐나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입장을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면서 화려한 제스처를 취하는 반면에 이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렇게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 러시아 특유의 어떤 그런 또 그 인상을 또 보여주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KGB 네. 요원이 정보기관 네. 소속이었거든요. 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상반된 스타일의 두 정상이 만나서 팽팽한 기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세기의 운명을 가르는 기싸움이 될 텐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기 진행자가 보실 때는 이게 화려한 쇼맨십의 트럼프와 속내를 알 수 없는 아주 그 뭐랄까요 무미건조한 스타일의 푸틴이 만났을 때. 전 좀 엉뚱한 대답일 수는 있겠는데 예. 임기가 있는 사람과 사실상 임기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예. 예. 결국 그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점령 영토 예. 이것을 확고하게 보장받고 싶어 할 것이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을 막겠다. 이 두 가지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듯하고요. 예. 결국은 트럼프가 이 그 러시아 즉 그 푸틴의 요구를 얼마만큼 들어주는가에 따라서 그야말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 타격이 이루어진다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재앙일 텐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 사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뭐 이 서유럽 국가들의 뭐 어떤 상황을 좀 염두에 둔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조금 더 이용해서 러시아에 힘을 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협상이 뭐 결렬 내지는 질질 끌면서 합의안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트럼프는 푸틴에게 그런 또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이 우리 편을 들어달라. 미국과 함께하자. 미국과 함께하자는 말은 뭐냐면요. 중국과 관계를 끊으란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예.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국과 러시아는 예전부터 대립하는 제국이었고 네. 서로 항상 그 갈등을 빚어 왔었고 그리고 또한 서로는 서로를 싫어한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역사를 놓고 보자면요. 물론 두 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네르친스크 조약이나 캬그타 조약 16세기, 17세기 있었죠.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데 상당히 흥미롭게도 서로 국경을 수천 킬로 맞댄 이 두 제국이 비교적 서로 싸우지 않고 오랫동안 평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초기의 사소한 충돌 그리고 냉전기의 중소 분쟁 빼놓고는 사실 두 제국이 서로 오손도손 잘 살아왔던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이 두 나라 사이의 그 관계가 언젠가는 깨지고 뭐 예를 들면 분쟁 관계 간다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로 푸틴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어떤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방이 아무리 우리를 이간질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진핑 총리하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지금 비슷해요. 네. 거의 한 15년 넘게 서로 함께 해왔고 수번 넘는 정상회담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밀착해 있는 상태인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좋은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떼놓고 가능하다면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푸틴은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 영토 확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가화 내지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방지를 반드시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어준다면 양보를 한다면 덥석 물으면서 한번 내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면서 최대한 지분을 뽑아내려고 하겠고요. 트럼프는 뭐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정도는 사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한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썼던 말이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든 상관없이 미국의 어떤 주도 세력이 있고 암약하는 주도 세력이 있고 이들이 항상 미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자기의 입장이고 목표였고 그래서 자기는 기존에 뭐 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르고 전통적인 공화당하고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딥스테이트의 관계를 끊었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 트럼프도 만약에 딥스테이트에 포섭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현실 정치가라면 결국은 러시아와의 대타협보다는 결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러시아의 힘을 빼는 어떤 전략을 쓰라는 요구를 받을 겁니다. 결국 거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살려두고 우크라이나를 살려둬서 러시아의 출혈을 계속 강요해서요. 장기적으로 빈사 상태, 그러니까 빈혈 상태에 빠지도록 할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근데 결국 어느 쪽을 택할지는 지금 봐서는 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기의 두 인물이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3의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고 예. 추이에는 푸틴이 더 강하긴 할 텐데 또 자국 영토인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어떤 신경전을 펼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노벨 평화상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예. 어떤 협상 결과들이 나올지는 저희가 15일에 또 각가지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의 류한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